쿠팡이 상장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쿠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M&A 당하려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네이버 의장님 만나면 금융자산 어디에 투자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안 알려줄 겁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회계사가 알려주는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인데요. 구성섭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주제의 과제가 제2의 삼성전자는 어디일까요? 네. 많이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회계적인 시각으로 종목 고르는 법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의 관심사인 제2의 삼성전자가 어디 있을까? 네. 좀 답을 정말 명확하게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출간하신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투자 생존법 책에서도 기업을 고를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지표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기업을 고르려면 저희 쪽에서는 보는 게 세 가지 정도 일단 크게 봅니다. 일단은 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름 있는 기업이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안전해야 됩니다. 안정성을 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을 오늘만 내면 안 되고 미래에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시총 상위 기업들? 상위 기업들이죠.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뭐냐? 안정성과 성장성이 좀 상충이에요. 안전하려면 조금 도전을 덜 해야 되고 도전하다 보면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요.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죠. 이 세 개를 갖춘 게. 왜냐? 저희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삼성전자 어떤 회사입니까? 백색가전 잘 만드는 회사.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 신입사원한테 여쭤보면 스마트폰 잘 만드는 회사. 금융권에 여쭤보면 웬만한 걸 파고 금융 핀테크 바이오로 관련 회사.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120조의 캐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매번 이 공룡기업이 주력 사업을 바꾸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라면 이미 이 정도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을 보면 사실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식회계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마무리는 안 됐죠. 이 회사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분식회계만 집중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법원 판사분들이 잘 판가름 해주실 겁니다. 우린 경제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전 세계에서 위탁 생산, CMO라고 하죠. 제조업으로 치면 OEM입니다. 위탁 생산인데 CMO 생산 설비 1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국내냐 세계냐?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궁금해요. CMO가 도대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렇죠. 지금 CMO가 이런 정보들은 다 어디 있냐면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좀 보실 게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경쟁자를 나열해놨는데 스위스나 독일 같은 회사인데 지금 동시 생산 능력이 큰 데가 뭐 29만 리터, 30만 리터를 안 넘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두가 분식회계만 보고 있을 때 실제로는 실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미 36만 리터 그리고 심지어 4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신약 개발은 누가 해야 되냐면 네노라는 녹십자라든가 이런 의약업계에서 천재적인 박사님이 퇴사하면 믿을 건 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받아서 신약 개발하는 거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 너무 정확하게 한다. 최대 강점은 그룹사의 돈이다. 이 돈 갖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인프라를 까는 거죠. 캐펙스라고 합니다. 설비 투자를 까는 건데 지금 전 세계 1위고요. 왜 제2의 삼성전자로 꼽았냐? 이거죠.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성공한 모델입니다. 반도체로. 그렇죠. 역시. 처음에 OEM,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협력사라고 하는데 이 세계적 기업의 하청업체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1위고요. 정확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을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삼성전자다. 언젠가는 신약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바이오 에피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업복에 써 있어요. CMO로 시작해서 우리는 디벨롭먼트까지 하겠다. CDO 가고
마지막에 임상실험 모든 체계를 장악하는 CRO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고, 물론 그거는 누구나 쓰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 사업 보고서에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다 이미 플랜 안에 들어있는 플랜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2의 삼성전자로 꼽으셨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산 다음에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다음 주에 안 올라? 그리고 구회계사 때문에 내 인생 망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뭐냐면 회계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나고 나면 되게 웃긴 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좋은 건 아는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여쭤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갖고 있는 분 몇 분이냐? 의외로 안 갖고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죠? 네, 많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산이라는 거를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바이오로직스까지 얘기를 들었으니 네. 이제 업종별로 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하는지를 좀 배워볼게요. 성장주의 특징 중에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게 성장주의 특징인데요.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재무제표도 한계는 있습니다. 회계 신일에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좀 알려드릴게. 일단 무형자산이 큰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무형자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형자산이 잘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많은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네. 산업재산권이 있을 것 같죠. 특허권. 아닙니다. 카카오는 자산 중에 무형자산이 제일 크지만 그 안에 제일 큰 거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영업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가 자산 총계가 연결 기준, 자회사까지 합친 연결 기준으로 12조인데 무려 무형자산이 3조대입니다. 28%의 자산에. 그런데 그중에 대다수가 뭐냐면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 그렇죠. 영업권은 이거예요. M&A 할 때 꼭 보면 1조짜리 회사를 사오는데 1조에 안 팔고 1조 5천억에 파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이고 뭐 이래요. 그런데 1조는 자산 투자 주식으로 보고 5천억 더 준 거를 알 수 없는 노하우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개인으로 치면 권리금 성격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M&A 하면서 돈 더 준 거예요. 결국에는 영업권 자체가 굉장히 무형적인 거네요. 그렇죠. 모달하고 딱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근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비싸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1조짜리인데 1조 5천억에 샀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영업권을 평가하는데 매년 회계사들이 감사하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무형자산 중에서도 전혀 안 보이는 자산이니까 카카오는 실제적으로 영업권이 많은데 무형자산 중에 손상차손을 좀 당합니다. 감액을 당해요. 어떤 부분에서 또 감액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평가가 좀 복잡한데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앞으로의 DCF라고 해서 수익성, 뭐 현금흐름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치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정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조금 그 비싸게 준 거 가치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형자산이 큰 기업이 무조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형자산은 막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영업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절대 오해는 마세요. 카카오는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 또 하나 반대로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을 무형자산보다는 요즘에 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서요. 지분을 투자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얘기 주셨는데 현대자동차가 준비가 됐느냐는 현대자동차의 자체 무형자산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갖다 그런 역량 있는 세계적 회사들을 사놓느냐. 그게 정말 강한 회사가 네이버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잘 해놨죠. 투자를 많이 해놨고 네이버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자회사가요. 삼성전자 이상으로 많습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뭐 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데 주가 이렇게 오르냐 하는데 야금야금 사놨고 많은 분들은 무형자산만 보는데 네이버는요. 연결 기준으로 17조예요. 자산이. 근데 그중에 무형자산은 충격입니다. 1,000억밖에 안 돼요. 어머. 퍼센트로는 0.5%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비슷해 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무형자산이 0.5%니까 성장 안 하려는 기업이냐? 아니에요. 네이버는 지금 금융자산과 관계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20에서 50% 좀 지분율이 높아요. 그리고 20% 미만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 이런 것들 해놓은 게 4조입니다. 거기 안에서 그 기업들에서 무형자산들이 또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 라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라인. 재밌네요. 지분 투자 내역은 재무제표 안에서 항목 어디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주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주석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자회사는 50% 초과한 회사들이고요. 지분율이. 그다음에 20에서 50%는 관계기업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주석에 어디에다 투자했는지 나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금융자산이에요. 20% 미만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왜? 10%, 15% 사놓은 다음에 금융자산은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들처럼 재테크하려고 샀겠지 하는데 이 회사들이 그거 재테크하려고 합니까? 10% 사놓고 뭐요? 여차 괜찮다 하면 10% 더 사면 상대방은 적대적 M&A로 느낄 거예요. 몰래 사면. 그렇게 사가지고 20% 되면 관계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도 어마어마해요.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네이버 의장님 만나면 금융자산 어디에 투자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안 알려줄 겁니다. 이게 재무제표의 조금 한계죠. 여기까지 알려지면 여러분들은 네이버가 어디에 진출하고 있고 심지어 반대 회사를 사는 것도 괜찮죠. 투자당한 회사. 사실 금융자산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또 저희의 영역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자들의 기자들의 영역이니까 아, 역시 거기서 그렇죠. 취재해서 또 이제 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맞습니다. 주가에 또 반영이 되는 네, 그런 여러 부분이 루트로 좀 있죠.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금융자산도. 재밌네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 화제가 됐던 기업 중에 쿠팡이 있는데 쿠팡은 적자 기업인데도 좋은 기업으로 꼽으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책에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쿠팡 기업을 무서운 기업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쿠팡을 좀 아시는 분들은 8년째 적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업이 무서운 회사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회사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회계적 숫자적으로 보시면 성장성이 중요한데 성장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계적으로는 외형 성장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게 외형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건 실적 성장이에요. 내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익이 증가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다? 매출이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대화두는 성장이거든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에서는 조금만 성장해도 리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쿠팡은 매출 성장세가 너무 무섭다. 왜? 이쪽 유통업계 오프라인 절대 강자 1위가요. 이마트인데 매출액이 한 13조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2020년도는 14조를 살짝 찍었는데 13조 내외에서 거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쿠팡은 2조, 4조, 7조. 그러더니 2020년도에 얼마를 찍어버리냐면 13조 찍었어요. 13조 한 8, 9천억이라 거의 14조입니다. 이마트랑 거의 동급이 돼버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제가 쿠팡 기업을 왜 무섭게 봤냐면 쿠팡은 애초에 전략이 다른 거예요. 쿠팡은 유통업으로 승부 내려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편하게 기업들을 다니니까 기업체에 강의 가면 이마트나 업계 1위, 2, 3위 격인 롯데쇼핑에 가면 몇 년 전에요. 쿠팡을 제압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분 투자하든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미 그 선을 넘었죠. 왜냐하면 상장하는 첫날 100조가 됐고 시가총액이 지금 떨어진 게 80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 봤는데 이걸 유통업으로는 극복 못하고요. 아마 이제 경쟁사는 이마트 롯데식품을 넘어서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가 이들 기업을 방심하고 제압 안 하면 저는 마지막의 꿈은 금융이다. 쿠팡은 마지막에 금융에서 승부를 내려는 회사지 여기는 애초에 적자 보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이에요. 사실 속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시장을 선점했느냐가 중요한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플랫폼으로서 양강 구도를 형성을 그렇죠. 했죠. 거기 안에 금융도 넣고 이제는 콘텐츠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은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금융 넣고 또 뭘 네. 추가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쿠팡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분석이 뭐냐면 쿠팡은 100% 주주가 우리나라 주주가 아니거든요. 쿠팡 LLC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실체적인 회사로 쿠팡을 분석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건데 쿠팡은 금융기법이 워낙 발달한 프로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쿠팡이 상장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대기업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강의 가면서 몇 년 전부터 쿠팡은 상장할 거다 예측을 했는데 저조차도 미국에 상장할지는 몰랐어요. 워낙 그 기법이 하는데 저는 쿠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압은 안 하더라도 계속 극도의 경쟁자로 신경을 쓰이게 하면서 뭐다? 애초에 M&A 당하려는 회사입니다. 어디가 쿠팡을 M&A 할까요? 네이버 쇼핑일까요? 일단 사실은 저는 이마트, 롯데쇼핑 중에 합작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 선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 쿠팡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인데 네이버는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유통사와 지분 합작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정도 남았고, 근데 저는 롯데쇼핑도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왜냐? 평생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2, 3위로서 오프라인에서 이마트를 못 따라가는 2, 3위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비싸더라도 일부라도 지분 투자해서 쿠팡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 버리면 업계 지각 변동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실 거는 카카오와 롯데쇼핑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의 관심사인 반도체 업종을 좀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이 P와 Q가 중요한데 책에서도 보면 P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그러긴 한데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잘 나가려면 매출이 잘 나야 되잖아요. 매출은 공식 있죠.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런데 수량을 늘려가지고 Q, 컨텐츠를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거는 비용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변동비라고 해서 비용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한계가 있겠죠. 수량 그대로 두고 프라이스, P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증가한다면 원가는 그대로면서 전부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죠. 근데 특히나 이건 모든 업종이 똑같은데 P로 올려야 되는데 반도체는 몇 년에 한 번 고정계약, 네, 맞습니다. 고정계약하고 이 사이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워낙 대량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 경쟁사들이 모두 시설 투자를 하면 몇 년 후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너무 정확한 업종. 그래서 타 업종에 비해서는 반도체는 사실은 사이클을 읽기 쉽고 돈을 벌기 조금 수월한 업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예리한 질문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사이클에서도 완전한 정점이냐? 완전한 정점까지는 아닌데 정점에는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점에 다다랐는데 공급자들이 시설을 진짜 완전하게 늘리고 있느냐. 그 늘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정점을 찍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120조라는 캐시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이닉스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 120조가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실물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물론 좀 더 쌀 때 사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분할 매수로 하면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불안한 분들은 인플레이션 살짝 잠시 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정을 보였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조정이 오는 건가요? 조정은 일시적으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고 사실은 진짜 조정이 온다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 정도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순간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금리 공포감 때문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1, 2부에서 공부한 걸로 자산을 알아두시고 그 조정이 살짝이라도 왔을 때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오판만 안 하시면 돼요. 이미 일부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 또 저금리 상황 이것들을 얘기하셨고 그때 성장주가 얼마나 가치를 발휘하는지 얘기해 주셨죠.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제2삼성전자로 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이 바이오 업종이라는 거는 거품 논란이 사실 끊이지 않잖아요. 테마주 성격도 너무 강하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주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바이오 종목은 아까 질문 중에 무형자산 성장주를 보는데 무형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진짜 신약 개발하고 이런 바이오에는 무형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좀 워낙 업종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좋은 업종만 얘기합니다. 회계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라. 그래서 나온 업종들만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드릴게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셀트리온은 무형자산이 1조 4천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자산 중에 28%가 무형자산인데 이거는 영업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진짜 R&D로 한 개발비, 진짜 무형자산 맞아요.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런 개발 자산입니다. 이게 28%고요.
아이러니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똑같이 바이오 회사인데 자산 중에 27% 거의 비슷하네요. 27% 28%가 무형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이에요. 아, 반대네요. 반대죠. 아이러니한 거는 바이오 회사인데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무형 자산 개발비로 성장하려는 거고 개발해서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CMO 만들어주는 거니까 공장이 필요하고 설비해서 유형 자산은 그런 형태가 있는 공장이나 기계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그럼 바이오가 어느 게 거품이냐 이런 거는데 양대 산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렇게 좀 특징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둘 다 너무 좋은 회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제2의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기 때문에 두리뭉실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향상은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유형자산 1조 7천억으로 따박따박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서 멈춰있지 않고 결국 마지막 기술 개발하려는 자연스럽게 습득하려는 어쩌면 유형자산도 성장이다. 그래서 꼭 무형자산만이 성장이고 이러진 않는다. 하지만 작은 바이오 회사 중에서 무형 자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회사는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을 봐야 되지 더 작은 회사는 투기네요. 코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오해는 많았어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분들 공부하셔서 투자한 건데 일반인들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기술 개발, 물질 개발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 마세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좋은 회사인데 일반인들 대중이 투자하기에는 이 정도 이름 있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면 과연 여러분들이 실체와 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조심스럽게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회계사로서 주식 투자 생존 방법을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1, 2부에 압축해서 말씀했는데 하나의 좀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봐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본주의 파수꾼으로 회계사를 꼽잖아요. 제가 봤더니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맨날 열심히 살고 나도 투자 공부하는데 왜 똑같은 삶이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는 4km로 뛰는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4km로 뛰었을 때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지치실 때도 이런저런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또 성장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4km로 뛰는 거는 당연한 거고 4km보다 조금 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거예요. 이 투자 세계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내 딴에도 열심히 한다는데 모두가 4km 뜁니다. 네. 딴 하나 조심하실 건 저 같은 경우는 8km 뛰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뛰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100세 동안 꾸준하게 투자하려면 단거리 8km를 뛰고 나 왜 주식 안 올라 비트코인 안 올라 요즘 많은 분들이 벌써 주식 재미없어 하고 코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코인도 좋은 건데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하나 자산을 정하고 4km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 공부의 방법,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을 정말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 퇴근길에 맛있는 한 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